전 세계가 놀라움과 감탄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펼쳐지는 한국 해양경찰의 비폭력적 대응 방식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CNN, BBC 등 주요 방송사들은 연일 한국 해경의 활동을 집중 보도하며 무기 없는 영웅들이라는 타이틀로 특별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느 해양 분쟁과 다른 점은 바로 한국 해경의 독특한 대응 방식 때문입니다. 무력으로 맞서는 것이 당연시되는 국제해양 분쟁의 관행과는 달리 한국 해경은 총과 무기 없이 맨몸으로 불법 조업 어선들과 맞서고 있습니다. 폭력적 상황에서도 법과 원칙을 고수하며 사람이 죽으면 바다는 전쟁터가 된다는 철학을 실천하는 모습이 세계인의 경이로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해경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며 새로운 해양 안보 모델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등지에서는 한국의 비폭력적 해양 분쟁 해결 방식을 연구하기 위한 학술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으며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은 한국 해경의 접근법이 미래 해양 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한국 해경의 이러한 모습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하퍼입니다.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CNN에서 국제 뉴스 취재를 주로 담당하는 기자죠. 매일 아침 회의실에서 세계 각국의 소식을 분석하고 저녁에는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를 마주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취재 방식은 늘 이론적인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가기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통계 자료를 인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다음 뉴스 원고를 준비하고 있었죠. 편집장 제임스가 갑자기 제 책상으로 다가와 한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서해안 불법 어업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우리 다음 국제 특집으로 괜찮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제임스가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해양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채 중국 불법 조업 어선과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해경들은 총이나 무기 없이 맨몸으로 불법 어선에 대응하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 어선들은 쇠파이프와 도끼로 무장한 채 폭력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 해경들은 차분하게 임무를 수행했죠.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껏 제가 다루던 국제 분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의 국경 분쟁은 군사력과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특히 한 장면에서는 젊은 해경이 쇠파이프에 맞고도 상대방을 제압하는 대신 차분히 법적 절차를 설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묘한 호기심과 충격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다 본 후 제임스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 취재하고 싶다고 제안했죠. 처음에 제임스는 반신반의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현장 취재보다는 스튜디오에서의 보도를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간절히 설득했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지역 뉴스가 아니라 평화적 갈등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침내 제임스는 승인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무장하지 않은 해경들의 모습이 얼마나 현실적일까? 그들의 비폭력적 투쟁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내가 본 영상이 편집된 일부분은 아닐까? 의구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의 협조 덕분에 바로 서해 최전선인 목포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목포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항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박혜성 경감이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혜성 경감은 영어가 유창했고 제 취재에 협조적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박혜성 경감은 내일부터 실제 현장을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취재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얼마나 다를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모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서해의 바다가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첫날 저녁, 박혜성 경감의 안내로 해경 순시선에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었어요. 출항 전 간단한 안전 교육을 받고 구명조끼를 착용했습니다. 선내에는 6명의 해경 대원들이 있었어요. 모두 3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취재를 위해 작은 비디오 카메라와 노트북을 준비했죠. 순시선이 항구를 떠나자 박혜성 경감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시기에는 중국 어선들이 특히 많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만조 시기라 불법 조업 어선들이 더 깊숙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다면 그냥 도망치면 그만이겠지. 마치 자동차 추격전처럼 단속하려 하면 도망가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레이더에서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중국 어선 3척이 한국 해역에 불법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순시선의 속도가 빨라졌고 대원들은 신속하게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박혜성 경감은 저에게 안전한 곳에 머물라고 했지만 저는 취재를 위해 갑판으로 나갔어요. 저 멀리 어선들이 보였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있었지만 달빛의 실루엣이 드러났어요. 순시선이 접근하자 어선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중 가장 큰 배를 쫓았어요. 확성기로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중국 어선은 속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드디어 어선을 따라잡았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선원들은 쇠막대와 철망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투망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선체 주변의 사제, 폭탄처럼 보이는 것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순시선이 어선에 접근하자 중국 선원들은 쇠막대와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한 해경 대원의 어깨에 쇠막대가 맞았고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 심장은 급격히 뛰었어요. 이건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해경들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확성기로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설명하고 투광 등으로 어선을 비추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몇몇 대원들은 접근이 가능해지자 맨손으로 어선에 올라타려고 시도했어요.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선장을 체포하고 어선을 합법적으로 납포하는 것이었습니다. 3시간에 걸친 긴 투쟁 끝에 해경들은 마침내 어선을 제압했어요. 한 대원이 부상을 입긴 했지만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선원들도 모두 무사했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매일 밤 반복되는 현실이라니 믿기 어려웠어요. 목포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박혜성 경감에게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지요?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바다는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법을 지키는 것이지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모텔로 돌아와 녹화한 영상을 다시 보며 생각했습니다. 뉴욕에서 바라보던 세계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국제 뉴스에서 숫자로만 다루던 중국과 한국의 어업, 분쟁이 실제로는 매일 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목포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취재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제 자신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처음으로 통계나 전문가의 의견이 아닌 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제 취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둘째 날, 저는 현장에서 부상당한 해경대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김민수 순경은 28살의 젊은 대원이었어요. 어젯밤 중국 선원이 던진 쇠파이프에 맞아 왼팔에 큰 타박상을 입었죠. 하얀 붕대를 감은 채 병상에 누워있는 김민수 순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부상이 이곳에선 일상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박혜성 경감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해에서의 불법 조업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중국의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서 더 많은 어선들이 한국 해역으로 넘어오고 있었죠. 그들은 점점 더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십 척이 함께 움직이며 해경을 위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목포 근처 어촌인 신안군 덕목도로 향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하자 아담한 섬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덕목도는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주민들이 사는 조용한 어촌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의 어민들이었죠.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모여 우리를 반겼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어민들과의 인터뷰가 시작되었어요. 70대로 보이는 최 노인은 50년 넘게 이 바다에서 살아온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최 노인의 이야기는 가슴 아팠죠. 예전에는 그물만 던져도 물고기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해가는 바람에 잡을 게 거의 없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바다에 나가도 예전의 10분의 1도 잡지 못합니다. 또 다른 어민 박영우 씨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 달 전 새벽에 홀로 조업하던 중 중국 어선 3척에 둘러싸여 위협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물과 장비를 모두 빼앗기고 겨우 도망쳐 나왔다고 했죠. 신고를 했지만
당시 해경은 다른 사건으로 바빠서 즉시 출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영우 씨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공존했어요. 마을 이장 김대식 씨는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해경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어촌 마을의 목소리는 서울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대식 씨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런 상황을 단순히 두 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로만 다뤄왔어요.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외면해왔던 거죠. 국제 뉴스에서는 어업 분쟁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문제가 이곳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닷가에는 녹슨 어선들이 몇 척 정박해 있었고 그물을 손질하는 노인들이 보였어요. 한때 활기찼을 이 어촌 마을은 이제 서서히 생기를 잃어가는 듯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은 노인들만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바다를 지키고 있었죠. 박혜성 경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박혜성 경감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외교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측의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죠.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이 제 안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국제 문제를 항상 큰 틀에서만 바라봤습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 정치적 배경, 경제적 효과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목포로 돌아온 밤,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으로 숫자나 통계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껏 추구해온 저널리즘의 방식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요. 진정한 저널리즘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안고 잠들었어요. 셋째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곱씹었어요. CNN 기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메신저였다면 이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에는 해양경찰청 목포지부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는 10여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지도에는 붉은 핀으로 최근 불법 조업이 발생한 지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죠. 그 빈도와 범위에 놀랐습니다. 거의 매일 서해 전역에서 불법 조업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박혜성 경감은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불법 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해양 생태계의 파괴였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한국 영해에서 산란기 어종까지 마구잡이로 잡아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서해의 어족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명피해 통계였어요. 지난 5년간 해경 대원 23이 중국 어선과의 충돌 과정에서 크게 다쳤고 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해경에 의해 부상당한 중국 선원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는 한국 해경의 비폭력 원칙이 얼마나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점심시간 해경 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왜 이런 위험한 직업을 선택했는지 물었죠. 대원들의 대답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고향의 바다를 지키고 싶어서,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사랑해서, 또는 단순히 국가에 봉사하고 싶어서라는 이유들이었어요. 식사 후 해경훈련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대원들이 비폭력 대응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감정 조절 훈련이었어요. 상대방이 아무리 폭력적으로 나와도 감정을 통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법을 연습하고 있었죠. 훈련센터의 교관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영토 분쟁은 한순간의 실수로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경 대원들은 단순한 경찰 업무를 넘어 외교관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들은 단순한 법 집행관이 아니라 국경의 최전선에서 평화를 지키는 평화 유지군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비가 그쳤고 박혜성 경감은 저를 다시 해경 순시선에 태워주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은 해역으로 나가 순찰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바다는 어제보다 더 거칠었고 순시선은 높은 파도에 흔들렸습니다. 마음속으로 불안감이 커졌지만
이것이 해경 대원들의 일상임을 생각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했어요. 출항 후 3시간쯤 지났을 때 레이더에서 여러 개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평소와 달리 이번에는 1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떼를 지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사전에 계획된 듯 한국영해 깊숙이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순시선의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본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가장 가까운 다른 순시선도 1시간은 걸릴 거라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만조 직후의 어두운 바다 위에서 중국 어선들은 마치 전략적 공격을 하듯 우리 순시선을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분명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력한 탐조등으로 우리를 비추며 시야를 방해했고 확성기로는 크게 소리를 질러 소통을 어렵게 만들었죠. 박혜성 경감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단 거리를 유지하며 증거 수집에 집중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모든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취재가 아니라 전쟁터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장 큰 중국 어선이 우리 순시선을 향해 돌진해 왔어요. 박혜성 경감은 재빨리 회피 기동을 지시했지만 순시선의 오른쪽 부분이 어선과 부딪혔습니다. 충격으로 선체가 크게 흔들렸고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그 순간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었는지 후회했어요. 하지만 해경대원들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전문성에 감동했어요. 이것이 매일 밤 반복되는 그들의 일상이라니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취재자가 아니라 이 중요한 순간의 증인으로서요. 그날 밤 순시선 위에서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마치 준비된 작전처럼 우리를 압박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한 어선이 쇠파이프와 도끼로 무장한 선원들을 데리고 우리 순시선에 접근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순시선에 올라타려 했고 해경대원들은 맨손으로 이를 저지했어요. 혼란 속에서 제가 취재하던 젊은 해경대원 한 명이 중국 선원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대원은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갑판에 쓰러졌어요. 피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느려지는 듯했어요. 카메라를 든 제 손이 떨렸고 처음으로 이 상황의 진정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박혜성 경감은 즉시 부상당한 대원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 없었어요. 이 순간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제 안에서 타올랐습니다. 제 앞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희생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불과 30분 후 지원 요청을 받은 다른 순시선 2척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은 점차 통제되기 시작했어요. 중국 어선들은 하나둘씩 물러났고 우리는 부상당한 대원을 안전하게 후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들것에 실려 나갈 때 그의 눈과 마주쳤어요.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죠.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목포로 돌아온 후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상당한 대원 이준호 경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의사는 뇌진탕과 열두 바늘을 꿰맨 두피 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준호 경사의 병실 밖에서 그의 아내를 만났어요. 29살의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자부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해경이 된 지 5년째예요. 매번 출동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바다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런 이야기를 그저 통계 숫자로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삶과 희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이 아닐까요?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요. 모텔로 돌아와 촬영한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전쟁 영상보다도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국제 분쟁을 취재했지만 이처럼 직접적인 폭력과 위험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해경대원들이 무기 없이 맞서는 모습은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단 한 번도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었어요. CNN 기자로서 저는 항상 객관성을 중요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은 저에게 묻고 있었어요. 과연 인간의 고통과 용기 앞에서도 객관적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객관성이 과연 진실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까?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항상 국제 문제를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봐왔어요. 군사력과 정치적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당연시했죠. 하지만 이곳에서 목격한 한국 해경의 비폭력적 접근 방식은 제 세계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언론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도 불편했어요. 왜 세계 최대 뉴스 네트워크인 CNN에서조차 이런 중요한 갈등을 심도 있게 보도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저희도 시청률과 클릭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진정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목포의 불빛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제작할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이 바다에서 매일 밤 벌어지는 인간 드라마를 제대로 전달해야 했어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자신에 대한 질문도 떠올랐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기자가 되고 싶은가? 안전한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기자? 아니면 현장의 진실을 직접 전하는 기자?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진실의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CNN의 편집장 제임스에게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앞으로 만들고 싶은 다큐멘터리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기와 희생,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새로운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제임스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는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고 30분 분량의 특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자는 제안을 했어요. 기분이 좋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했어요. 박혜성 경감의 도움으로 그날은 해양경찰청의 작전 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넓은 방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벽을 장식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24시간 서해 전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배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점은 의심스러운 어선들, 파란 점은 한국 선박들이었죠. 작전 통제실의 책임자 김성민 경정은 최근 5년간의 불법 조업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프는 우상향하고 있었어요. 작년 한 해에만 1000건이 넘는 불법 조업이 적발되었고 그건 적발된 것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몇 배가 더 있을 거라고요. 중국에서는 어업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는 점점 더 커지고 장비는 첨단화되었어요. 우리 해경은 그들을 쫓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는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성민 경정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법 어업이 아니라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이었어요. 해양 자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런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어제 부상당한 이준호 경사를 다시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그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었고 심지어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인터뷰를 위해 카메라를 준비하는 저에게 그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해경이 되었을 때 저는 정의감에 불타올랐어요. 불법 어선을 모두 소탕하겠다는 열정이 있었죠.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온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은 없어야 해요. 이준호 경사의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적과 아군으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는 박혜성 경감과 함께 목포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며 그는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도 처음에는 해군에서 복무하며 무력으로 바다를 지키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경으로 전직한 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죠. 바다는 국경보다 오래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경계선보다 더 위대한 존재죠. 우리가 무기로 이 바다를 지키려 한다면 바다는 결국 전쟁터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과 평화의 원칙을 지킨다면 이 바다는 모두를 위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어요. 그의 철학적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런 접근 방식은 비현실적이라고 무시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것이 현실이었고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섯째 날, 저는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해경 순시선에 동승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순찰이었어요. 햇빛 아래의 서해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잔잔한 파도와 푸른 하늘, 그리고 먼 곳에 보이는 작은 섬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아름다운 바다가 밤이 되면 분쟁의 장소로 변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순시선 위에서 저는 지금까지 찍은 영상을 정리하고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이번에는 가장 경험이 많은 해경 대원 중 한 명인 오명석 경위를 인터뷰했습니다. 20년 넘게 서해에서 근무한 오명석 경위는 이 문제의 역사적 변화를 생생하게 들려주었어요. 예전에는 중국 어선들이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고기를 잡아 달아나기만 했죠. 하지만 10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더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군사 작전처럼 움직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죠. 춘시선에서 내려 마지막으로 목포항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어선들이 오늘의 수확을 내리고 있었고 어민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이제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있는지를요. 목포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박혜성 경감과 함께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5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내일이면 서울을 거쳐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너무 많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린 바다가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경대원들은 그 어둠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겠죠. 따뜻한 커피잔을 손으로 감싸며 박혜성 경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는지요? 박혜성 경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아버지는 평생 서해에서 고기를 잡으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점점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작은 배를 팔고 육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했죠. 그때 어린 박혜성은 결심했답니다. 커서 꼭 이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것을 단순히 국가 간의 영토 분쟁으로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박혜성 경감에게 그리고 이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고향, 생계, 그리고 정체성이 걸린 문제였죠. 처음에는 저도 무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박혜성 경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10년을 보내며 깨달았습니다. 총과 칼로는 일시적으로 상대를 물리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평화는 가져올 수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 바다를 함께 써야 하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서구 언론인으로서 저는 늘 강력한 힘의 논리에 익숙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군사력이나 경제적 압박으로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목격한 한국 해경의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힘이 아닌 인내와 원칙으로 바다를 지키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그냥 총을 쏘지 않느냐고요. 불법 어선의 경고 사격 한 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총성이 울리면 이 바다는 전쟁터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결국 모두가 패배자가 되죠. 박혜성 경감의 말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무기 없이도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비폭력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밤바다를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서해의 검은 물결이 잔잔히 출렁였어요.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투쟁이 숨어 있는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모텔로 돌아온 저는 지난 닷새간의 모든 영상과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30분 다큐멘터리로 압축할 수 있을까 고민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깊은 인간 드라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제가 만들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생각해봤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은 영웅들. 이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느꼈어요.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총과 칼 없이도 매일 밤바다의 최전선에서 법과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박혜성 경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경 대원들과 인사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새벽녘,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 5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요. 기자로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저는 이곳에서 깊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침, 목포항에서 해경 대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준호 경사도 병원에서 퇴원에 함께 자리했어요. 그의 머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제가 만들 다큐멘터리를 기대한다고 했어요. 저는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전하겠다고요.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취재는 단순한 직업적 경험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고민했어요. 더 이상 저는 예전의 엘리자베스 하퍼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 속에서 진실을 찾는 진정한 저널리스트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뉴욕 맨해튼 CNN 본사. 저는 편집실에서 마지막 편집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그동안 밤낮 없이 작업한 다큐멘터리 무기를 들지 않은 영웅들이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30분짜리 특별 다큐멘터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해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과 투쟁, 그리고 용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초기에 회의적이었어요. 단순한 지역 분쟁이 과연 미국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의문을 표했죠. 하지만 편집된 영상을 본 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준호 경사가 부상당하는 장면과 그 후 병실에서의 인터뷰는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제임스는 이 다큐멘터리를 프라임타임에 방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이것은 단순한 뉴스 보도가 아니라 제 저널리스트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었습니다. 서해의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기도 했죠. 다큐멘터리가 시작되자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에서 목포의 바다가 펼쳐졌고 해경 대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시청률은 CNN 특별 프로그램 중 최고를 기록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뜨거운 토론이 일어났어요. 많은 시청자들이 한국 해경의 비폭력적 접근 방식에 감동했고 국제 분쟁 해결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틀 후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서해에서의 갈등과 한국 해경의 특별한 대응 방식이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몇몇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식 평화 유지 모델이라고 칭하며 다른 해양 분쟁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운 반응은 정치권에서 왔습니다. 미국 의회의 몇몇 의원들이 한국 해양경찰의 접근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평화적 국경 관리와 국제 분쟁 해결에 관한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청문회에 전문가로 초청받아 증언했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방송 일주일 후 한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 다큐멘터리 덕분에 정부가 해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새로운 순시선 구입과 대원들의 안전 장비 개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혜성 경감도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모든 대원들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준호 경사는 자신의 경험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매우 자랑스럽다고 전했어요. 뭔가 변화를 일으켰다는 느낌. 그것은 저널리스트로서 가장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CNN 내에서도 달라진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더 이상 스튜디오에만 머물지 않고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특파원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세계 곳곳에 숨겨진 갈등과 그 속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시리즈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더 이상 뉴스를 단순한 사건이나 통계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뉴스 뒤에는 실제 사람들의 삶과 투쟁이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널리스트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방문 2달 후 저는 박혜성 경감에게서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이후 중국 측에서도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양국 해양 당국 간의 대화도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죠. 오늘 제 책상 위에는 서해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해질녘 바다 위로 순시선이 지나가는 모습이에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다시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닷바람의 냄새, 파도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죠. 저는 이제 다른 기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거리에서 세상을 관찰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현장의 진실을 찾아 전하는 증인이 되기로 했어요.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서해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약속이기도 했죠. CNN 로비를 나서며 맨해튼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목포의 밤하늘을 기억했어요. 무수한 별들이 빛나던 그 하늘 아래 지금도 누군가는 바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을 겁니다.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 진정한 용기를 지닌 영웅들이요. 이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에 숨겨진 영웅들을 찾아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서해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으니까요. 진정한 저널리즘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므려.